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달 가덕 신공항을 오는 2029년 12월에 조기 개항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중추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3,500m 활주로 한 개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부산시가 제2활주로 추가 설치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 관련 집중보도 먼저 김아른 엑스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공개한 미래 가덕 신공항 모습입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활주로 2개가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서 밝힌 기존 활주로에 가덕도 최남단 쪽 제2활주로를 추가한 겁니다. 2040년 기준 가덕 신공항이 국제노선 100개를 넘는 세계 50대 초거대 중추공항이 되려면 24시간 운영 가능한 활주로 2개가 필요하다는 게 부산시 설명입니다. 남북권이 새로운 경제 활력을 갖게 되면 이 제2활주로에 대한 필요성은 바로 제기가 될 거고, 제2활주로를 만드는 거는 제1활주로 공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작업이고, 또 돈도 그렇게. 부산시의 가덕 신공항 2단계 구상안에 보면 여객 터미널과 계류장, 활주로 등 공항시설당 303만 제곱미터를 확장합니다. 즉 3,500m짜리 제1활주로는 미주와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에, 3,200m짜리 제2활주로는 국내와 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에 각각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사들이 많이 취항을 하게 되면 그 이착륙을 위한 슬롯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활주로 2번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시 계획대로라면 제2활주로는 가덕 신공항 개항 즉시 2030년 공사 발주와 설계를 거쳐 2031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부산시는 가칭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거쳐 제2활주로 건설 계획안을 국토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가덕 신공항을 2개 활주로, 즉 양날개로 비상하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가덕 신공항 개항과 관련해 활주로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가덕도 일대에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처럼 에어시티, 즉 공항 복합도시가 들어설 텐데요. 그런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가덕도에는 정작 철길만 지날 뿐 열차는 서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 신공항 접근철도 건설 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가지 계획안 중 가덕도 내 노선을 활처럼 휘어 산악지를 통과하는 대안 1을 최적이라 보았습니다.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는 데다 마을을 지나지 않아 민원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길이 16.5km에 예상 공사비는 7,450억 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국토부가 내세운 대안 1보다 제가 서 있는 가덕도 눌차지구를 지나는 대안 3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안 3이 직선에 가깝고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또 이 노선이 지나는 눌차지구 460만 제곱미터 땅에 가덕 에어시티, 즉 공항 복합도시가 들어섭니다. 부산시는 신공항과 연계한 장기적 계획을 위해 해당 노선을 채택하고 눌차지구 일대에 가칭 가덕역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입니다. 9만에서 10만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에어시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주할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려면 신설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덕도 주민들도 대안 3 노선으로 바뀌도록 주민 서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안 3으로 하되 주민들이 요구하는 약간의 변경된 안으로 좀 해달라. 가덕 신공항 접근 철도의 노선 변경과 가덕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앞으로 협의를 거쳐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 경남 6개 자치단체가 모여 낙동강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낙동강 주변을 관광지로 육성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와 강서, 사상, 사하구, 경남 김해와 양산, 이 6개 자치단체는 낙동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상대적으로 낙후한 낙동강 주변 발전과 관광 자원화를 위해 낙동강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도시와 사람과 강의 연결을 아주 조화롭게 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낙동강을 더 즐겁고 그리고 더 친근하게 만들어갈 것이며 협의회는 공동사업으로 낙동강을 연계로 한 축제를 개발하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나왔습니다. 묶어놓은 것만 계속 묶으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반드시 깨내기 위해서 우리 6개 지자체가 똘똘 뭉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낙동강 협의회는 이곳 낙동강 문화재보호구역 87.2제곱킬로미터 중 19.4제곱킬로미터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새도래지 대체서식지 미흡으로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2차례 반려된 바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곳을 대체서식지로 지정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추진한 탓입니다. 협의회 시작부터 우려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올해 1월에는 보강된 자료를 올려드려서 그 대체석 식지를 보면 위원님들이 좀 안심을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지 않을까. 낙동강 시대를 열기 위한 첫발이지만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개발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 낙동강 협의회는 낙동강 권역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부산의 한 전직 구청장 딸이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고소된 40대 여성은 피해자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거나 보복 협박을 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술병 등을 세척해 주류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란 제안을 받은 피해자들.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주는데 10%에서 2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거였습니다. 긴가민가했지만 투자 제안을 한 40대 여성의 아버지가 부산에서 여러 차례 구청장을 지낸 사람이어서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고 남편은 국립대 교수라서 그 사업을 못 물려받기 때문에 자기가 며느리로서. 그런데 꼬박꼬박 해주던 수익금 입금이 자꾸 미뤄지더니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기로 한 날 항상 집안에 일이 있고 가장 큰 게 심하면 부모님 사랑을 당했다. 여성의 집으로 찾아간 피해자들은 주거침입이라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사기가 의심된다고 주변에 알린 사람은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누가 지금 이 소문을 내고 있는지, 누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지금까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18명. 피해 규모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보름 넘게 수사에 진척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사치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이미 중고거래를 해서 현금화를 만들어서 그 돈을 은닉을 했으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여성은 현재 공병 관련 사업은 하지 않는다면서 투자금은 갚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KBS에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째 부산 일정에서 총선 공천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인물과 능력 위주로 후보를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역 물갈이론이 우세한 부산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영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 첫 현장 회의에서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을 총괄할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직접 공천을 챙기며 이길 수 있는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산 공천과 관련해선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이 인물, 능력 위주의 공천 의지를 표명하면서 친윤, 다선의 중진 등 현역 물갈이론이 우세한 부산 공천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어떤 방침, 예를 들어서 몇 선 이상은 나가라. 저는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 현안과 관련해서도 세계 중추도시 추진에 필요한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장도 지역 실정에 맞고 현실성 있는 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1박 2일 부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기업인 HMM 매각 절차를 두고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하림그룹이 과연 6조 원이 넘는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리한 인수가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면 국내 해운업은 물론 부산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성기 기자입니다. 국내 1위, 세계 8위 규모로 부산항이 모항인 옛 현대상선 HMM. 인수 가격은 6조 4천억 원으로 현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하림의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하림은 2조 원을 금융권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자회사인 페노션의 유상증자를 통해 3조 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페노션 자금과 투자 등을 받아 1조 4천억 원가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로 3조 원을 마련하려면 페노션 시가총액의 1.5배 수준의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례적이고 무리한 증자라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유상증자가 실패하면 그것을 인수를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공을 100% 전제했을 때 6조 4천억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다 금융권으로부터의 막대한 대출을 받은 뒤 원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본 조달 비율이 30%가 채 안 되는 회사한테 팔아치우겠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정상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각 이후 HMM이 페노션과 합병되는 등 인위적인 사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부실 경영이 이어질 경우 부산항도 함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쯤 매각과 관련한 1차 협상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는 매각 절차 중단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총궐기대회 등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설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와 판매를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기,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등이며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위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기획 단속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미리 알리는 사전 고지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주택가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걸로 현재까지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도 오흥로 판사는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상당 기간 많은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 교육청이 지난 2일 시행한 초중고 특수학교 돌봄 수요조사 공문에서 희망하는 학생은 선정 절차 없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확대 방안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종합계획도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교실에 모아놓는 것은 수용시설에 가까워 장애인권 침해마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에 다른 피해자들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급식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하모 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4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9시 뉴스 부산이었습니다.